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오늘 대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대구의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은 길지만 임금은 전국 최하위권인데다 소득 양극화는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왔는데 대구는 이마저도 없습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에서 생활임금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개소 1년을 맞은 중구 재활용센터를 소개합니다. 5월 1일 월요일의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나들목에서 영천 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지나고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금호분기점에서 유천나들목까지 원활한 흐름 보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은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절 집회로 도로 통제 구간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평로 교통내거리에서 공평내거리 구간 양방향 차단하고 집회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은 미리 우회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달서로 비산내거리에서 원대오거리 방향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학산로 3일병원 내거리에서 학산내거리 쪽 학산내거리 신호 2번에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대체로 맑겠고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에서 12도 사이로 출발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3도 분포 보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크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대기질 좋지 않으니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4.8도, 습도는 49%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2분 지났습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의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볼까요? 네, 오늘 노동절을 맞아 대구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시청 동인청사 일대에서는 세계 노동절 대구대회가 열립니다. 오후 3시부터 공평내거리에서 교동내거리 방향 5차선 도로에서 행진을 시작하고요. 네. 국채보상로를 따라 오토바이 골목 인근까지 행진합니다. 오후 8시쯤까지 공평내거리에서 교동내거리 방면 양방향 모든 차로가 통제됩니다. 그렇군요. 오후 2시경부터네요. 자,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도 행진을 예고했던데요. 예, 이번 집회에 참가하는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도 각각 계산오거리, 범어내거리 방면으로 도로 행진에 나섭니다. 경찰은 극심한 교통정체에 대비해 행사장 주변과 행진 코스 등 주요 구간에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네, 오후 시간대에 안내나 우회 조치가 좀 잘 이뤄져서 통행에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정부가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대학이 첨단 산업 분야 모집 정원을 1,800여 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2024학년도 일반 대학 첨단 분야 등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북대는 반도체, 에너지 등 6개 전공에서 294명이 늘어납니다. 네. 이 학교별로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 수치입니다. 네, 지역 인재 확보 차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전공별로 좀 살펴볼까요? 예, 경북대 전자공학부 정원이 우선 100명 늘고요. 또 우주공학부 70명, 에너지공학부 48명, 융합학부 30명, 혁신신약학과 30명, 스마트 생물산업기계공학과 16명이 늘어납니다. 네, 지역의 다른 대학들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예, 금호공대는 기계시스템공학부 스마트 모빌리티 전공에서 30명, 안동대도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에서 10명씩 정원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내년에도 첨단 분야 대학 정원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올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던 칠성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난 3년 동안 장소조차 정하지 못한 채 국비 56억 원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 사업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결국 물거품이 됐어요. 칠성시장 지하주차장 사업은 칠성시장 상인연합회의 주도로 지난 2020년부터 본격화됐는데요. 차량 11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지으면 칠성시장이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북구청이 지난해 7월 내놓은 설계안이 문제가 됐습니다. 칠성시장 전자주방상가와 신천 둔치 사이의 왕복 8차선 도로 중에 4차선을 입체화하는 방안이었는데 네. 대구시가 도로 기능 상실과 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설계 재검토를 요구한 겁니다. 또 공사 기간 분진과 소음 피해를 우려한 전자주방상가 상인들이 반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안으로 착공하지 않으면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네. 북구청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도 없고 시간도 이미 늦었다는 판단입니다. 칠성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처음부터 좀 수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갈까요? 대구 서구에서 벌어진 아스팔트 공사에서 부실 시공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대구시 등의 서구청이 발주한 아스팔트 공사 준공 업무를 담당한 4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구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5건이 노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발주했는데요. 15건. 예. 그중에 9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샘플 100여 개를 채취한 결과 이 중 약 60%가 불량이었습니다. 시공 기준인 5cm보다 얇게 시공이 돼 있었던 겁니다. 특히 지난해 이루어진 공사의 부실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참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인데 왜 이렇게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을까요?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들이 태만한 준공 처리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당자들과 결재권자들은 품질 관리 시험 성적은 누락하고 시공 전후 사진만 첨부한 준공 완료 보고서만 보고 막연하게 잘 시공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 이 아스팔트 두께와 밀도가 부실 시공되면 공사 구간이 변형되거나 포트홀이 발생하는 취약 구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은 재시공 등 보완을 명령했습니다. 자,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경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경찰청은 우선 오늘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불법 개조, 번호판 미부착 등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휴일을 이용해서 심야에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오는 5일 어린이날에는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해서 폭주족 집결을 사전에 막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매년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주로 폭주족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데 5월에는 좀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대구경찰청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면허 취소와 오토바이 몰수 등 사법 처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3.1절 단속으로 35명을 입건했고요. 체증 영상을 분석해서 추가 입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의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엄마가 되기까지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학교를 떠나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다시 일반 상담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또 특수교사의 경험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어떤 편견 없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 내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이 일터에까지 지장을 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학창시절 특수교육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적합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울감이 회복되기도 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행복한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근로자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8시 40분 지났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가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의 백경열 기자,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다 쉬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 그 사업주의 재량이나 또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휴일 여부가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관공서나 학교는 쉬지 않죠. 맞아요. 교육 공무원들은 이제 근로자의 날을 이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이제 2020년 7월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이 노동과 근로라는 단어를 넣고 노동계에서는 이 그동안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 한국노총은 이 근로라는 말이 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을 미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라면서 각종 법률 용어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바꿀 것을 정부와 이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 개정안이 현재 이 국회 환노위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노동 관련 단체죠. 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주목해 봐야 될 게 노동절 대회라는 표현을 이제 두 조직 다 쓰고 있거든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노동이 그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뭐 이렇게 좀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노동이요? 뜻은 네. 근로의 뜻은 또 부지런히 일함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노동이냐 근로냐 뭐 이게 좀 마치 한국에서는 이념노처럼 좀 되기도 하는데 네. 이게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또 뭐 쉽게 와닿는 거는 노동이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명칭은 근로자의 날인데 노동절이라고도 부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습니다. 이 5월 1일이 이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지정된 것이 이 19세기 말이죠. 네. 이 미국에서 벌어진 이 시위를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8시간 노동 쟁취, 이 투표권 보장이라고 하는 요구였는데 지금 공무원은 노동절에 쉬지 않습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이 공무원도 노동절에 같이 쉬거든요. 이 노동절의 휴일 유무보다 이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데 노동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하는 문제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아직 대구에만 없는 생활임금 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이 생활임금 제도가 다르긴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건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1986년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최저임금만으로는 이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때문에 생활임금은 주거, 교육, 문화비용,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이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의 110%에서 125%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경상북도가 도입을 했는데 이 생활임금 보면은 11,228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이 올해 이제 9,620원인데 이것보다 1,608원이 많은 거거든요. 네. 서울을 또 보면 서울행 생활임금이 올해 이제 11,157원으로 경북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렇게 좀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별로 금액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경상북도는 이제 조례 제정이 돼 있는 거죠. 언제 한 건가요? 예, 조례 제정을 이제 지난해 1월 했고요. 당시에 이제 다른 시도 사례나 이제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뭐 연구 등을 통해서 이게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적용 대상은 도청 실국 그리고 그 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뭐 의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법정 근로 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이제 최저임금으로 고려하면 이제 201만 580원 정도인데 이것보다 한 3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23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적용 대상이 730여 명이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9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대구는 도입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대구도 조례 제정은 2021년 12월로 경북보다 한 달 정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조례를 보면 이 최초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네. 이 대구시가 2023년 올해는 시행 계획만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적용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대구시가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 내용이 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이 연구 보고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 비공개 이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구는 생활임금을 일찍 도입한 그런 지자체와 좀 비교도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생활임금의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면 2013년에 일단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그 기초단체에서 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이제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요. 네. 17개 시도 모두 조례를 제정할 만큼 필요성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용 대상은 출자 출연기관과 민관 위탁에 소속된 이제 근로자로 제한이 되지만 선언적 의미로 이제 작용을 해서 그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노조가 임금 협상을 하는데 영향을 좀 미치기도 그렇겠네요.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의 생활임금 도입은 민간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은 전국의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한 10에서 20% 선까지 좀 올릴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대구는 이제 조례 제정 후에 이 구체적인 도입 범위와 금액도 이제 그 청 기자 소개했듯이 좀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노동계에선 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고민이 많이 없다는 게 드러난 결과다. 뭐 이렇게 생활임금을 대구시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조례는 있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네.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게 대구시가 과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노동계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국 꼴찌 이 마지막으로 도입되더라도 내용이나 수준만큼은 전국 꼴찌가 아니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네. 그래서 실제 생활임금 전반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나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보장된 이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시가 이제 정책 토론 청구 요건을 300명에서 이제 1,500명으로 좀 까다롭게 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의결을 거칠 예정인데 시민단체들은 이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8개 안건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청구한 상태인데 여기에 생활임금제도 포함이 돼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시민들의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활임금이 도입되지 않아서 이제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는 이제 임금을 적게 받는 구조가 돼 있는 건데 대구시 입장을 들어보셨어요? 네, 대구시 쪽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도 내부에서 정책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물었는데 뭐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감안해서 논의하고 있다. 네. 좀 답답한 대답만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대구가 생활임금제 도입이 늦은 것도 문제지만 이게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회의적입니다. 이게 지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임금 책정이나 인상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지자체 인상률이 1%대에서 한 9%대까지 제각각이거든요. 지자체들은 이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당연히 좀 우려하는 상황인데 이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 가뜩이나 이제 뭐 경남지사 시절부터 그랬고 재정에 좀 관리하는데 민감해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좀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지 뭐 이렇게 본다면 회의적이라는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가 앞서 이 백 기자님도 언급했듯이 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네. 민간의 그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생활임금 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적용 대상 범위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이 다수에게 해당될 때 이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생활임금제 시행의 방향이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민간으로 확대되도록 장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민간으로까지요. 근데 이제 그 살펴볼 게 현실적으로 뭐 최저임금을 좀 감당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좀 자영업자분들은 많이 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논의할 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의 한마디 시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이 노동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뭐 태어나서
계속 뭐 노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서글픈데 생활 임금만이라도 임금만이라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이 노동절인데 이 대구가 이 국제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임금 수준과 노동권 역시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하면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이 대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대구. 네. 예.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중구에는 폐기물 처리 공장을 운영할 터가 없어서 주민들의 재활용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과 또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중구 재활용센터가 계속 1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서한나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동인동에 위치한 중구 재활용센터는 지역 최초의 재활용센터인데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도 진행하고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가구들을 수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구 재활용센터에서는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중 의류 재활용반과 목공예반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의류 재활용반 수업 현장으로 가보시죠. 노루발 끝선에 맞추지 말고요. 여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사면 전체 고정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느질 강사 김경민입니다. 의류 재활용반은 기존 의류를 수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티매트라든지 쿠션이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어떤 작품들을 새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드는 수업 과정입니다. 버려지는 원단들 또는 아니면은 입지 않는 옷들을 가지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직접 만드신 작품들을 들고 다니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이름에 맞게 재활용을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구 중구에 사는 배수정입니다. 작아져서 못 입거나 입지 않는 옷 같은 경우에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흥미로워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버리려고 생각했던 옷을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만들고 그것도 제가 사용을 하게 되니까 재밌기도 하고 요즘에 탄소 중립이라 얘기하는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못 입는 옷들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다른 물건으로 만드는 게 이제 재활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날은 버리는 옷들을 조각조각 내서 쿠션과 베개 커버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전시된 물품들을 둘러보니까 독특하고 쓸모있는 물건들을 참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다음으로 가본 목공예반에서는 폐목재, 폐가구를 활용해서 각종 목공예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날은 2달 동안 진행한 목공예반이 수료하는 날이어서 완성된 목공예품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중구 재활용센터에서 목공 수업을 맡고 있는 오인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목공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 외에는 좀 수리 부분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또 수리도 이제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수공구 위주로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달 동안 팔각함을 만드는 걸로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목공의 수업을 지인으로 통해 듣고 수업받으러 온 정재영입니다. 재활용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목공반 프로그램에 찾아왔습니다. 2달 배웠는데 너무 좋아서 2달 더 연장해서 협탁자 만드는까지 수강 신청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공에는 배우고 싶어도 장비나 공간이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없어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재활용센터에서 간단한 가구 수리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물품을 만드는 커피 클레이 공예반, 버려지는 병, 캔, 상자를 활용해서 소품을 제작하는 냅킨 캔아트 공예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중구 재활용센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중구 재활용센터 센터장 박동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구 재활용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류 재활용반이라든가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커피 클레이 공예, 냅킨 아트 공예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리수납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을 사용 가능한 것은 골라서 다시 수선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다시 판매를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여론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반을 또 신설을 하고 줍기 운동이라든가 프로그램 홍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도에게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재활용센터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접근이 아주 용이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체험하시고 싸게 판매되는 가구도 구경하셔서 주민들이 애용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 재활용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 재활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버려진 것도 다시 보는 업사이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는 대구 지역을 기대합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3도, 포항 22도 등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데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각종 화재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